예, 방금 소개받은 김성곤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먼저 이 주제로 발표를 좀 뭘 할까 하다가 좀 전에 뭐 김영규 기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한 독일에서 한 15년 정도 좀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독일 쪽에 그러면 이런 블록체인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보다는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위주로 좀 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제는 보시다시피 이제 새로운 자본 조달 수단으로서 ST와 선박 금융 해가지고 이제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되면서 금융 분야도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자본 조달 수단들이 새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2017년 경부터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들어왔던 게 이제 ICO가라는 게 이제 우리가 널리 좀 이렇게 알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EO를 거쳐서 STO까지 와서 지금 이런 분야에서 이제 독일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정부 자체도 굉장히 진앙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래서 지금 다들 제도권으로 지금 포섭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이제 STO가 어떤 분야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쓰여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이 이제 뭐 회자되죠. 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뭐 그다음에 가트는 이제 시장조사 기관이죠. 이렇게 뭐 2030년 되면은 3조 1,600억 규모가 될 거다. 그리고 뭐 저기 유엔 미래 보고서에 보면은 미래를 바꿀 10대 기술이 하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장밋빛 말들을 많이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 2010년대 중반 2015년부터 17년 이렇게 넘어오면서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그럼 뭐냐? 여기서 이제 뭐 앞에 우리 저기 먼저 발표하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게 그 인터넷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요 분야이고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보면 이제 앞에 김정은 교수님도 설명하셨듯이 일정한 주기로 이제 정보가 담긴 블록을 생성하고 이제 그 이전 블록들에게 계속 꼭 그 체인처럼 연결해 간다 해가지고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탈중앙화라는 거는 기존의 트러스트 서드 파티, 그러니까 제3의 중앙 신뢰기관이 없다는 거고, 투명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참여자들 사이 모든 사람 공유가 된다는 거고, 불가역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한번 합의해서 기록된 것들은 수정 변조, 위변조를 할 수 없는, 삭제할 수 없다는 거고요. 가용성은 이제 참여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가 열려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주요 특징을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응용 분야도 이것도 이제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이 2017년에 나왔을 때 여러 분야 했다고 해가지고 예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소개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저기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물류유통 쪽에서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면서 사실은 2017년부터 이제 많이 우리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ICO라는 말들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암호화폐 공개라는 이렇게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클라우드 펀딩의 어떤 약간 변형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자가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을 하고 이를 투자자한테 판매에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클라우드 펀딩의 한 형태라고 볼 것인데, 뭐 사실은 이것도 이제 많이 했던 게 2015년에 혹시 뭐 암호화폐 이게 투자하시는 거나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인데, 그 당시에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아직 10대의 아주 젊은 캐나다 러시아 출신의 캐나다 천재가 이더리움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이거를 이제 개발 자금을 ICO를 통해서 모집하고 하면서 이제 좀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요. 그 이후로 이제 이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어떤 이런 ICO 붐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주로 이제 ICO는 하게 되면 이제 백서라는 걸 만드는, 화이트 파이프라는 걸 만드는데, 거기에는 지금 생각하면 아주 참 조잡합니다. 이렇게 보통 적은 그러면 3장에서 5장 정도의 간단한 어떤 말 그대로 컨셉만 잡아놓고 이렇게 왜 만든 동기, 목적, 운영 방식 이런 간단한 것들만 해서도 이렇게 그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까지 이렇게 자금이 모집된다는 게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보면 상상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그만큼 또 다들 열광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쉽게 접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 피아트, 그러니까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거든요. 외환이라든 그런 게 방역적인 어떤 제어를 받지 않고 그런 허들을 넘어서 그리고 국가 규제 당국들의 어떤 그런 법적인 그런 감시를 받지 않고도 바로 이렇게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또 획기적인 방식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발 자금이 만들어지고 그게 그 암호화폐가 그래서 상장이 되면은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서 이제 투자금 회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뭐 참고로 지금 비트코인이 오늘 한 1,750만 원 정도 하는데 한 코인 한 개에 이게 불과 한 10년 전만 하도록 피자 두 판에 10,000개를 주고 사 먹었거든요. 피자 두 개 10,000개면 지금 한 3,500억 정도 되는 그런 또 피자 두 판이 그 정도 가격에 갔던 그게 지금 이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은 막 이런 분야에 이제 급격하게 어떤 그 우리가 90년대에 인터넷 붐이 일어나듯이 이런 게 이제 쏠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요. 그 다음 장면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방식은 굉장히 또 IPO랑 유사합니다. IPO랑 유사한데 문제는 이제 IPO는 중간 공개 주관사가 있고 그리고 규제를 받는 거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업자가 직접 투자자를 판매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라도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백서 하나만 써서 이렇게 뭐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사기들도 많고 했었는데 셀럽 하나 한 몇 명 갖다 들이대고 하면은 뭐 엄청난 자금들이 몰려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상장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아주 자유롭게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이제 이게 너무 쉽게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규제를 안 받다 보니까 사실은 한 90%, 뭐 95% 이상이 다 스캠 사기들이 좀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생기고 거기다 폐단인들이 점점 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본 문재인 정부 쪽에서도 이제 사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암호화법에서 이제 굉장히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것들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 뭐 이게 2017년 기준으로 왜 했냐면 2017년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2억 5,700만 달러까지 종이 몇 장 잘 써가지고 이걸 인터넷에 올려놓으면은 이런 돈들이 모이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쭉 이렇게 나오는데 뭐 2억 5천만, 2억 3천만, 4,800만까지 이렇게 돈들이 막 누가 어떤 사람이 무슨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그 없이도 그냥 미친 듯이 자금들이 몰려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폐들이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 나타난 게 이제 IEO라는 겁니다. Initial Exchange Offering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조금 큰 거래소들 이제 지금의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대표님 우리나라에도 이제 업비트나 비썸 이런 데들이 우리가 그러면은 한번 검증을 해주겠다. 백서가 이게 사기꾼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실현 가능한 건지 그 전에 그것도 없이 묻지마 투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서 실제로 거래소들이 어떤 공개 주관사의 역할을 비슷하게 하면서 만들어졌던 게 IEO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로 이제 ICO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바이낸스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거의 아마 세계 랭킹 1위, 1, 2위 정도 되는 뭐 그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1, 2위를 다투는 거래소입니다. 이게 이제 2018년 11월 달에 이제 런치패드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근데 이 IO의 장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래소가 해당 프로젝트를 한번 검증을 한다는 거거든요. 검증을 하기 때문에 조금 투자 위험성이 조금 더 줄어들죠. 그 다음에 참여하기가 쉽고 개인정 구출에 대한 우려가 낮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전에는 프로젝트 단위로 계속 자기가 KYC, AM을 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그게 돈이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데다가 그냥 정말 묻지 마라 갖다가 했었는데 여기 이제 거래소에 자기가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거래소를 통해서 하니까 어떤 조금 그만큼 이제 투자에 대해서 어떤 그 뭐랄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개인정 구출에 대한 우려도 줄일 수가 있었고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런 소위 묻지마 투자들은 대부분 가장 큰 게 마케팅 비용인데
마케팅을 거래소에서 대신해 주니까 그 비용이 절감이 될 수가 있었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거래소에서 이제 이런 IEO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그 거래소에 상장되는 게 이제 보편적인 어떤 그 당시에 트렌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혹시 이게 상장이 안 되면 사실은 이게 코인이라는 거는 그거는 휴지 조각이거든요. 휴지 조각도 아니죠. 이렇게 실체가 없는 거니까 그냥 제로. 그런데 이제 이런 상장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높았었고, 거래소 입장에서도 새로운 신규 고객들, 뭐 자기 거래소에서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대신 IEO를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 그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그 거래소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해가지고 한동안 조금 이렇게 많이 또 이용을 하고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고는 있는데 조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예전만 못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단점은 이제 소위 거래소랑 이게 개발자들이 좀 소위 말하는 짬짬이를 자기들끼리 이제 해가지고 좀 그런 그 장난질을 좀 많이 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거래소 자체가 또 영향이 안 되는 데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묻지마 이게 그런 그 IEO 같은 경우도 있고 이게 한번 하면은 이제 적게는 몇 억에서도 많게는 몇십억까지 이렇게 이게 상장비라든지 IEO 이런 그 커미션 같은 걸 받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이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가 해커들의 어떤 소위 말하는 이 공격 포인트가 되는 거죠. 거기에 돈이 몰리니까. 그전에는 이제 사실 전 세계에서 돈이 몰리니까 어떤 공격 지점이 없었는데 지금 거래소를 털면은 거래소에서 이제 저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장점, 단점들이 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두 개 비교를 해보면은 뭐 ICO가 IEO는 판매 경로는 개발자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서로 이제 이렇게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고 주체도 마찬가지로 개발자고 거래소고 판매 관리도 이제 거래소고 결과적으로 이제 다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거죠. 거래소들이 하고 이제 보통 ICO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개인 개발자들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거래소가 대신 해주니까 상대적으로 그 코스트를 낮출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ICO 같은 경우는 심사 절차라는 게 없죠. 뭐 자기들이 그냥 스스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으면은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돈을 모으는 거니까 하는데 이제 IEO 같은 경우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자기들이 검증을 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금방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 이후에 이제 지금 나오는 게 STO 이제 증권의 토큰 공개라고 그러는데 바로 실물 자산하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연계한 어떤 그 패깅을 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금 조달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증권의 토큰이라는 거는 채권이나 부동산, 뭐 선박, 항공기 다양한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업의 암호화폐에 패깅을 시켜가지고 한 어떤 지들 자산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발행한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의 토큰이라는 거는 어떤 주식이랑 같다고 보는데 이제 단지 방식이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증권의 토큰 소유자는 그 권한의 배당 등을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이제 그게 다 코딩이 돼서 기록이 되고 거기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뭐 토큰이 발행이 되고 그 토큰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주고받는 어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증권 발행이나 자산 유동화행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토큰을 발행한 회사의 어떤 그 증권의 토큰, 시큐리티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토큰의 수에 따라서 그 주식하고 마찬가지로 발행사의 어떤 뭐 이윤의 일부를 배당으로 받거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주식과 같은 그런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증권형 토큰입니다. 이런 그 STO의 장점은 뭐냐면은 자본 조달 과정이 IPO보다는 좀 더 간소화됐다는 거거든요. ICO보다는 훨씬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간소화되어 있고 그리고 제3의 중개기관의 역할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자금을 좀 더 덜 들이고도 이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정권형 토큰이라는 결국에는 유가정권이거든요. 유가정권이다 보니까 규제 당국의 규제를 그대로 따라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STO를 하려면은 예를 들면 독일에서 STO를 하려면은
독일 연방금융감독청 바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그 시큐리티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식이랑 다른 거는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실무 자산의 패깅이 된 어떤 토큰이 만들어진다는 거하고 이 주식이 발행이 된다는 거, 요 차이만 있다 보니 실제로 어떤 그 기능은 주식이랑 같다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권형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1억분의 1까지 쪼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좀 훨씬 더 좀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통적인 자산들이 어떤 디지털화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실물 자산들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이걸 유동화해서 결국은 이제 자산 유동화나 정권형하고 자산 유동화형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데 단점으로는 아직 유통시장이 부족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군데 있지도 않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법적으로 이제 이게 전자정권법 때문에 우리나라 아직 조금 이렇게 아직 조금 밀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권 발행하고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고 그렇다는 어떤 단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입 장벽이 존재하죠. 또 왜냐하면 각국 국가별 어떤 규제를 또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냥 ICO나 IEO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독일에서는 주로 어떤 분야에 이제 그러면은 STO를 이용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토큰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가장 활발하게 쭉 BM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좀 제일 많이 시장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부동산의 관련 권리를 이제 데이터 형태로 분할해서 거래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대부분의 이런 그 STO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구시가지의 어떤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걸 되팔거나 아니면 임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덩치가 큰 뭐 빌딩 같은 거 이런 임대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들을 이게 이제 그 토큰 보유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이익을 분배하는 그런 형식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그 1억분의 1까지 나눠서 쪼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게 지금 강남의 파이낸스 센터가 그게 8천억인가 얼마 그런데 그게 8천억 1억분의 1로 그걸 쪼개는 게 아니라 이걸 단위를 예를 들면은 한 1,000원 단위로 하더라도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누구나 투자를 소액 투자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유동성을 어떤 높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계약의 도입을 통해 가지고 거래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거래 이제 그 트랜잭션 코스트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호사 비용이나 부동산 중개인, 공정인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중간 이 비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클릭온이라는 이게 회사인데요. 여기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이제 이 부동산을 토큰화 모델로서는 이제 소액 부동산까지는 이 클릭온이 최초로 이제 독일에서 이렇게 이 서비스를 해가지고 만들어놨고, 요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동산 토큰 자산 유동화는 이쪽은 독일에서는 이머징 마켓 중에 하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이제 리네브로커라는 조그마한 이제 그 전통적인 도시의 시내에 있는 고풍의 건물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임대를 하거나 다시 재판매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수익들을 이제 그 토큰 보유자에게 분배하는 그런 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는 최소 투자 단위는 죄송합니다. 예, 10유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한 13,000원 단위부터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3,000원 있으면 이미 빌딩에 아니면 건물의 어떤 소유주의 지분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펀다멘탈이라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제가 아는 친구가 이게 아주 그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이게 그 당시 한 2,500만 유로니까 지금 돈으로 하더라도 한 3,200, 한 70억 정도. 이게 이제 연방 금융감독청의 제일 큰 볼륨으로 이게 STO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비즈니스는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 아주 큰 빌딩들 한다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들어가 보니까 조금 뭐 그냥 작은 건물들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 없던데 이게 이제 그 보통 이 앞에 것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은 하이브리드
만기 채권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식의 성질하고 채권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연 한 4%에서 8% 정도의 이자를 변동 이자를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또 수익 배당 이익이 나면 이익 배당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예, 이게 그래서 그 다음 거는 이제 그 물류 중에서 이제 이 그 허버에 있는 그걸 이제 자기들 비즈니스 모델을 또 한 개 바뀐 거라는 이태리 회사고요. 그 뭐 이제 마지막으로 빨리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독일도 이제 굉장히 해온 강국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독일은 2000에서 2010년까지가 어떻게 보면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합작해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선박 하나가 한 합작해서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합작해서 지분 투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그 선박 건조 사업에 강자로 있었는데, 이게 뭐 금융위기하고 하면서 이제 한국이나 중국 이런 신흥 국가들을 뺏겨가지고 지금 많이 좀 낮아져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독일 선박 금융의 부흥을 위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뭐 지금 그 전체적 시장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선박들이 오래돼 가지고 퇴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선박 사용 효율 개선 단계에 지금 와 있다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근래에는 이제 브레이크버블 화물 분야에서는 새로운 선박 투자, 선박 건조가 새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소위 말하고 지구 온난화대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환경 구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선박대 효율을 개선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선박 금융 부분에서도 어떤 새로운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또 그걸 위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제 전반적인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용선료도 지금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선박 가치도 올라가고 이러면은 그게 따른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두 번째 뉴셔 인베스트라는 회사가 바로 이런 그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함부르크에 있는 회사인데요. 선박 금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개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각 주마다 한 주마다 이제 토큰 한 개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그 독일에 보면은 이제 그 톤세제가 해가지고 IRR을 이렇게 7% 정도로 해가지고 두면은 그 수익에 대해서 제로 세율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면세 혜택을 주게 하게 되고, 요거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그 자본 지각집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뭐 10유로 이런 단위가 아니라 최소 단위는 이제 1000유로에 이제 두고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걸 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이제 주주랑 동일한 권리를 누리고요. 온라인 포털을 통해 가지고 자신도 이제 회사 잔고에 대한 연락감을 가지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들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바로 그린십 토큰이라는 건데요. 그린십 토큰, 이거는 이제 그 H 포게만이라는 또 함부르크에 있는 해운사입니다. 이거는 한 130년 정도 되는 1886년 정도부터 이렇게 해오는 어떤 가족 기업인데, 나름 그 좀 이 기업이 이제 그린십 토큰이라는 걸 발행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백서를 보면은 벌크선이 전 세계 해상물이 한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핸디 사이즈 벌크선은 아직까지 좀 되게 부족하고 기존에 많은 선박들도 노후한 상태다. 그리고 2014년부터 적용되는 어떤 에너지 효율 절개 지수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맞는 실제로 선박들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 시장의 어떤 그 앞으로 전망이 밝을 것이다. 이런 것들 했고요. 그래서 이제 포개만사는 이런 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핸디 사이즈 벌크선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BM입니다. 그래서 2019년 첫 번째로 이제 이 돌핀 클래스 핸디 사이즈 벌크선인 이제 그 포개 소피라는 이미 이 선박을 이미 취획을 시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회사의 어떤 그게인데, 이제 간단하게 뭐 이렇게 토큰 요거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발행인은 그 포기만 그린시 토큰 게헨베아는 이제 유한회사입니다. 독일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유한회사가 많아요. 유한회사고, 출시는 이제 올해 6월 9일 날 이렇게 이 그린시 토큰을 만들었고, 투자 수익 모델은 이제 뭐냐면 8%의 고정이자를 줍니다. 8%의 고정이자는 뭐냐면은 용선료,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선박을 혹시 이게 선박이 워낙 가격이 등락폭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선박 판매를 하든지 그런 데 해서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8% 이자를 하고 나머지 추가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랑 반반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의 회사의 이익이 나면은 8% 고정이자로 가지고 4%에 대해서는 회사 2%, 이렇게 토큰 보유자로 주주들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형식이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채권인데 만기 최장 15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소 투자 가면은 이거는 또 이제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독일 그 연방금융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 리히텐슈타인의 금융감독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금융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EU 국가 내에서는 유로패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의 금융감독의 승인을 받은 거는 그 EU 다른 국가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따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별도로 추가로 신청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US 달러를 해가지고 1,000달러를 이제 최소 투자 단위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모집한 자본은 중고 벌크선을 이렇게 사용 효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거를 투자하는데 할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그린십 클래스 그린 돌핀 클래스의 어떤 벌크선들을 지금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전체 탄소 발체량 줄이고 한 40% 연료 절감 효과를 하는 어떤 최신의 어떤 모델 선박들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프로젝트 이 STO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럼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이 STO까지 들어오면서 블록체인이 이제 이런 이 자본 조달 시장에서도 많은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근데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우리나라가 아직 좀 뒤처지는 게 좀 아쉽고 이게 참 폭발력이 큰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STO로 승인을 받으면 유럽 전역에서 자본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좀 전에 설명 못 드렸는데 어떤 그 이태리 회사도 이태리에서만 자본 모으는 게 아니라 독일에서 승인을 받았으면은 이태리뿐만 아니라 독일 EU 전체에서 다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소위 말하는 분모가 커진다는 어떤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 STO의 어떤 폭발력은 이제 점점 더 커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우리도 좀 빨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좀 조금 많이 가가지고 급하게 마치겠습니다. 네.